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렇게 묻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얻는 15%의 복리 수익을 원하는가? 아니면 계속 오르기만 해서 얻는 10%의 복리 수익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만약 후자를 택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르기만 해서 매년 10%씩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은 징역 150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사망한 버나드 메이도프 같은 사람이나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변동성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시장은 늘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셀 수 없이 많은 변동성을 이겨내거나 아예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오프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말판 별책 부록 시간에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책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날이죠. 밥상 물가가 참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또 한 번 꿈틀대고 있습니다. 폭우 또 폭염 때문에 농작물 또 축산까지도 피해가 심각하고요. 우유의 원재료인 우유 가격, 그 원유 가격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또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면서 밥상 물가 인상 요인이 또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도 아마 OTT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넷플릭스가 2분기에 꽤 괜찮은 성적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말고 다른 OTT들은 여전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영화관의 사정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넷플릭스만 배불리고 있는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문제 안내드렸는데 벌써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신기한데. 자, 예상치 못한 질문일 겁니다. 책값의 할인 폭을 제한한 이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제없다. 합헌이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동안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유통 질서가 혼란스러웠는데 오히려 이 제도로 출판, 문화 산업의 생태계가 보호되고 있다. 이런 결정인데요. 책을 살 때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를 합쳐도 최대 15%까지만 할인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죠. 5글자입니다. 5글자. 맞다. 오늘까지 제 책을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리고 있죠. 제가 쓴 책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하루 3분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제 책도 신간이다 보니까 10%까지만 할인이 되더라고요. 이 5글자 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책 신청하실 분들은 말머리에 도서 신청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749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50등쯤 예상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40등 하셨습니다. 항상 예상보다 더 높으면 더 기분이 좋지 않나요? 또 그게 경제이기도 하고 7749님 정답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탁의 기자들은 손석우 경제평론가가 오늘 처음 같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자였고. 그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원탁의 되는데. 기자들이어서. 그렇죠. 네. 네. 기자 정신 아직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밥상 물가 얘기입니다. 밥상 물가. 폭우가 그치고 나니까 또 폭염. 그렇죠. 이번에 특히나 농산물 또 축산 농가 피해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밥상 물가의 전이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수혜가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네.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농지가 잠겨 있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물 위에 소들이 떠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벌써 가격이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일주일 사이에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시금치가 한 38%, 뭐 대파는 34%, 파프리카는 뭐 52%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폭우 오고 그러면 날씨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은 좀 급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 가격도 좀 뛸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품을 늘린다든지 일단 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농담으로 떡상이 상추만큼 뛰었다라는 소리라고. 아, 상추 가격 많이 올라서? 네네. 그래서 왜 고깃집 가면 오히려 고기를 더 주고 상추를 안 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예. 애호박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82%나 오른 걸로 나와요. 일주일 사이에? 예. 네. 그래요. 그거는 정말 거의 2배 오른 거죠. 산지에서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이거는 뭐 공급 자체가 잘 안 된다. 거의 그런 의미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애호박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 이럴 때는 애호박 그 부침 이런 거는 좀 안 먹는 게 좀 참아야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런 식의 그 물가 폭등과 관련된 뭐 이렇게 뭐 밥상 물가, 식탁 물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들 나와서 이제 막 제목들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산지에 계신 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원산지에서 이제 도매로 공급되는 거랑 최종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하게 되는 그 가격이랑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폭우 같은 게 내려서 뭐 피해 있고 복구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 시간에 지나고 나면 금방 또 가격은 또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게 이제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 물가에도 일종의 이제 어떤 심리나 이런 사람들의 탐욕 같은 것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 오를 때는 식당 같은 데서 곧바로 반영해서 오르는데 이 산지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최종 식당 같은 데서는 그만큼 연동해서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갭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통 마진이 더 커지니까. 네. 또 산지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거는 별로 출하하는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몇천 원 차이를 느껴버리면 오히려 이 농산물을 더 안 사게 되잖아. 돌고 돌아서 또 피해가 닭고기 되고. 예로 들면 우리가 먹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예. 물어보니까 한 35일 정도만 키우면 네. 바로 출하가 가능한 네. 시기가 딱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면 이제 만약에 어떤 뭐 AI 사태나 뭐 이런 어떤 다른 사태가 터져서 문제가 돼도 한 달 좀 지나면 이제 수급이 곧 안정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쵸. 최종 소비자 가격단에서는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지가 않죠. 네,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해 복구도 열심히 좀 지원을 해야 되겠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되고 하는데 또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또 그 수해 지역 찾아가더라고요. 또 위로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재정 지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뭐 추경 이야기까지도 또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항상 야당은 민주당은 추경을 해야 된다. 정부 여당은 할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물가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수해 복구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어찌됐든 간에 성장률이 1, 2%밖에 나오지 않는 지금 GDP 상황에서 경제도 뒷받침을 좀 해야 되겠고. 근데 또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추경이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리는 요인이죠. 돈이 네. 풀리니까 당연히 돈값은 떨어지고 그 돈값이 떨어지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여야가 지금 이렇게 이번 재복구를 둘러싸고 벌이는 모습이 네. 각자 요 사안은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평소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자꾸 얹어서 하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추경하자고 했었는데 잘 됐다. 이거 어차피 진짜 돈 필요한 일이니까 얹어서 한 35조 규모로 하자라고 이렇게 본인들의 그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쓰고 있고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한 발언이 약간 문제가 됐었잖아요. 평소에도 이거 보조금 주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보조금을 이 재해복구에 돌리자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재해복구라는 갑자기, 한 가지 예.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뭔가 원하는 바를 얹고 있는 상황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를 위해서 또 수해 상황을 활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장면도 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진행자께서 야당이 항상 추경 편성을 요구해 왔다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당이 도리어 돈을 많이 지출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집권당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쓰려고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코로나19 때 많은 돈을 정부가 풀어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어떤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혜가 났는데 이걸 또 뭔가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편성해서 하면 충분히 이번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가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시급성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야 그거 따지고 여기저기서 뭐가 남는지 야 돈 이쪽으로 가져와 뭐 하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빨리 특별 편성을 해가지고라도 돈을 빨리 써서 민생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자라는 게 야당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현장을 나가 보시면 지금 수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대한 돈이 빨리 지원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양쪽이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자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당도 야당도 지금 거기다 넣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춰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의 그러니까 예. 선결 조건은 일단 피해 집계가 정확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은 뭐 비가 잠시 멈추긴 했지만 또 비 예보가 있으니까 예. 뭐 그것까지 이제 장마가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정확한 피해 집계가 돼야 되면 지금 이제 정부가 뭐 기정 예산 가지고 돌려 쓰거나 예비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거를 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일단은 추경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건데 정말 그것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크다면 어떡하나라는 게 일단 걱정인 거고 또 하나는 특별 재난 지역을 13곳을 네.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역 선정을 하면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한테 예산을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주택 복구나 재건 작업, 뭐 네. 개인 피해도 일부 지원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만으로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인 거고 더 쟁점화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국가 그 재정법 개정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회계연대 세입이 추계 세입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도 추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민주당 개정안의 골자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 정부 여당 그 재정 관리 기조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앞으로 더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도 있겠죠. 요거는 뭐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와 또 생각이 또 다른 쪽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우유 가격인데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소비하는 양, 특히 흰 우유 중심으로 2012년에는 1인당 28kg이 넘었었는데 22년 기준으로는 26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도 낙농업계와 우유 업체들이 원유 가격 협상 이게 원래 마무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좀 더 길어지더라고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다. 이러면서 1리터당 3,000원 넘는 물론 이제 약간 고급 우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은 1리터당 3,000원 넘는 상품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우유 가격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치영 기자.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유 가격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해서 네. 실제로 낙농가에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자체를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용도별 차등 적용제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용류라고 해서 그냥 마시는 하얀 우유, 그다음에 뭐 치즈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가공류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음용류는 그대로 거의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이 되는데 가공류 같은 경우에는 그 차등적으로 조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놓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시는 우유는 작년이나 올해나 가격 반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래도 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낙농가에서 그 돈을 들이는 비용이 생산 비용 훨씬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반영될 것 같고요. 그나마 가공류 쪽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낙농산업의 특성상 이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낙농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육두수가 확 줄어버리거나 했을 경우에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야 소비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줄여놓자. 라고 했다가 늘려야 되는 상황에 바로 대처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생산된 우유를 저장하는데도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 거여서 당장 이걸 올리자 내리자라고 주장하는 거 양쪽 자체가 다 조금 애매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 연동제가 아니라 품목별 차등제를 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항상 인상을 해야 하는 어느 정도 생산비를 좀 보전을 해주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는 일단 올리는 걸로 못은 박아놓고 얼마를 올릴 거냐 이거를 협상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네. 그 말씀하신 차등 가격제 용도별로 이제 네. 하는 것도 이게 2년 내년까지는 전면 도입은 아니더라고요. 그 2025년부터 이제 전면 도입되는데 전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협상을 하는 그 물량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낙농계랑 유업체들 간에 그 모수 자체를 이제 협상을 하는 그 물량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제 확실하게 그 차등 가격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하고 지금 문제는 이제 FTA가 2026년부터는 미국 유럽 이제 그 가공류들이 그 관세 안 받고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지금도 가공류 같은 경우는 외국산이 많이 잠식해 가고 있는데 네.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국내 거 쓸 업체들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차라리 지금부터 정말로 시장 논리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겨서 그때 무관세로 들어왔을 때 완전 개방됐었을 때에 그때 경쟁력 있는 애들만 좀 살아남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도 있기는 한데 그건 그쪽의 주장인 거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네. 코로나 때 이제 그 원유 가격 인상률이 많이 올랐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물론 공급망 때문에 사료값 이런 거 많이 올랐지만 네.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한대요. 그렇죠. 인건. 그 특히 축산농가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코로나 때 그 수급이 막혀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인건비가 그때 상당히 폭등했던 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 친구 중에도 뭐 소 키우는 친구, 돼지 키우는 친구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사실상 축산농가 돌릴 수가 없다,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돈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공장 쪽으로 가려고 하지 축산농가도 기피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할 때도 항상 이게 이른바 뭐 코타라고 하나 지금 장벽을 놓는 거죠. 네. 예, 다른 쪽으로 공장 쪽으로 못 가도록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지금 벌써 1년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1년 전에 맺었던 흑해 곡물 협정 그러니까 흑해를 통해서 러시아 곡물 수출하는 건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게 그렇게 약속을 했죠. 1년밖에 못 갔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없을 수가 네. 없죠. 우크라이나가 워낙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 1등 국가다 보니까 이거 덕분에 사실 그 지난해 밀값이 좀 안정이 됐거든요. 국제 밀값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정부가 라면 업계나 제분 업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네. 곡물 가격 떨어졌으니까 내려라라는 건데 지금 저는 약간 이번에 빚어진 그 폭우 때문에 벌어진 약간 야채류 같은 것의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봐요. 네. 이게 어쨌든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근데 곡물 협정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수출기를 막아버리니까 구조적으로 다시 곡물값을 뛰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국은 뭐 협상이 좀 연장이 될 거라고 희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산
우리가 이제 곡물을 예를 들면 네. 옥수수나 대두 같은 거 수입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사료용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비중 자체는 높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10% 정도고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이나 남미 뭐 인도 남아공 이런 데서 이제 들여오는 비중 네. 있고 그때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을 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선이 이런 식으로 막혀버리면 뭐 선물거래소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그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가격 자체가 다 선물 가격 자체가 다 뛰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작년 3월, 4월 그때 이제 막 전쟁 직후에 공급망 막 막혔을 때 최고치를 찍고 지금 딱 가격 보니까 한 4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안정이고 수급상 이제 좀 안정기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지금 또 이게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이 또 이제 파기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선물 시장에 또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마 장기화되면 점점 누적 부담이 커질 것 같아요. 일단은 러시아가 이걸 가지고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입장을 뭐 나타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이 곡물 협정을 가지고 뭐 한다 안 한다 질질 끌면서 이제 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보이고 사실 곡물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협상 중단 파기 이것보다는 이제 흑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곡물을 가지러 오는 선박으로 보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겠다. 군량과 관련된 군수물자를 군용으로 판단하고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사실은 이 곡물 시장에서 가격이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치가 좀 컸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가격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이게 선물 가격이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뒤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지금 튀는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제분업계라든지 식품업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당장은 가격에 반영시킬 요인은 국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선물을 사놓은 게 있으니까 한 6개월 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이때쯤에 지금 농산물 가격이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면 국제 농산물 가격이 아마도 가격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은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 기온 문제도 이게 심각합니다. 올해 또 엘니뇨 현상도 심할 거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기온이 50도를 넘었고 이란 지역은 체감 온도가 막 66도 올라. 이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기온이 아니라고. 이런 자연 환경, 기후 변화, 기후 위기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도 물가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가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거나 이 가장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럴 수 있을까요? 날씨는 여러 뭐 국가가 날씨도 그렇고. 여러 국가가 하고 있는 장기 대응을 차근차근 목표치를 맞춰서 해가는 거 말고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집중호우나 기후가 변하는 거 이런 거 체감적으로 다들 느끼실 거기 때문에 네. 기온이 올라가는 거나 오늘 그 또 접한 뉴스는 인도에서 쌀 수출 제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너무 날씨가 덥고 기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국 내 소비를 위해서 쌀 수출을 제한하겠다. 인도가 전 세계 쌀 수출의 40%. 물론 우리가 먹는 쌀은 아닙니다. 이렇게 길쭉한 쌀 팔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르죠, 좀. 우리가 먹는 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아까 우크라이나 잠깐 얘기했습니다. 전쟁 상황 때문에 뭐 농지나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얼마 전에 댐 폭파되면서 그게 또 수몰되면서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전쟁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 곡물 시장은 좀 불안한 상황. 더군다나 거기는 투기적인 수요도 굉장히 많아서 가격이 한번 움직이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물가가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 농산물 때문에 결국에는 또 한번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아하. 오늘 물가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 의견 주시는데요. 6595님이 우유, 분유, 유제품이 비싸서 많이 소비를 못합니다. 우유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좀 내려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유는 박리담에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업체들이 흰 우유에서는 거의 마진을 못 남기는 거 오히려 적자 보고 파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리려면은 낙농가한테 그러면 과거보다 더 싸게 파십시오 해야 되는데 또 거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원재료비, 사료값, 인건비 너무 또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위아래로 이게 우유 가격 얘기하면 꽉 막힌 느낌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정옥님, 우리 동네는 애호박 2개에 1,500원인데요. 상추가 3,500원이라서 구입을 못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갈게요. 헌법재판소가 도서 판매, 할인 판매 비율을 정한 이 제도 문제 없다. 합법이다.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형 서점 혹은 온라인 서점 이런 데서 할인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작은 서점, 영세한 출판사가 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5글자 제도죠. 도서를 정가보다 싸게 팔 수 없게 만든 이 제도. 힌트 너무 많이 드리나요? 고란 기자가 헛웃음을 5글자의 제도. 아까 어떤 분이 조사만 끄면 되겠네요. 도서. 8888님. 8888님이 정답은 카리브해 제도입니다. 저는 왜 이런 오답이 재밌지? 네. 신선한데요. 자, 여러분의 정답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OTT, 넷플릭스, 영화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세 분은 혹시 OTT 유료로 구독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몇 개나 보시는지? 뭐 보고 있는 거는 3개인데 3개요. 하나는 남의 계정 얹어 쓰고 그 공유, 네, 공유. 계정 공유. 하나는 통신사 가입할 때 끼워 팔기로 해서 가입이 됐고 하나는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멤버십 서비스를 해가지고 공짜로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고란 기자는 한 3개는 구독하는데 자기가 돈 내는 거는 거의 없는. 예. 저도 김치현 한 기자는.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돈 내고 쓰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서비스에 결합돼 있어서 쓰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뭐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석구 평론가는요. 저는 2개 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이거를 어떻게 되지? 제 돈 주고 보진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데 네. 그 넷 이름 얘기 되죠? 예. 네네. 넷플릭스는 이제 가족 계정으로 같이 공유해서 가족 계정 맞아요. 네, 보고 있고요. 하나 또 W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많이 그 뭐죠?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그 티켓을 많이 발부하시더라고요. 아, 무료 네, 무료 네. 쿠폰 쏠 때 3개월 볼 수 있는 아, 뭐 이런 그때 거 딱 이제 들어가서 보는. 예, 아이디 주셔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야 됩니다. 근데 방금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네. 이제 금지를 했죠. 특히 미국에서 그렇게 먼저 했는데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사실 넷플릭스는 매출하고 이익도 중요합니다만 매 분기에 신규 가입자, 신규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주가에 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2분기에 58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좀 많이 그렇죠. 늘어난 거죠. 네, 시장이 한 200만 명 가량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그 2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환호할 만한 수치고요. 다만 이제 아까 공유 계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광고 들어간 저가 요금제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는데 그래서 매출하고 영업이익도 같이 늘긴 했지만 매출이 2.7%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가입자가 는 거에 비하면 매출 는 거는 좀 너무 적다. 이래서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장 마감하고 넷플릭스 주가가 한 8% 빠지는 등 시장의 해석은 또 조금 달랐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정규장에서도 8%가 또 빠져서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가입자만 늘었지 실속은 없구나라는 해석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공유 계정 금지, 광고를 넣은 요금제 이게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다라는 해석은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최근에 주가가 거의 신고가 행진을 펼칠 정도로 많이 올라와서 오른 영향도 있고 네. 또 차익 실현에 또 빌미가 된 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참 이 주가를 보는 건 해석하는 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그 넷플릭스가 이제 그 계정 공유하는 거 돈 내라 유료화하겠다고 이제 그때 처음 그 그쵸? 정책 발표했었을 때 네. 우리나라 도입도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많은 걱정하죠. 분들이 굉장히 걱정도 했고 뭐 분노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탈 넷플릭스 하겠다 막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언제 도입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이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으니까 아마 곧 우리나라도 계정 공유에 대한 유료화가 시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우려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그 허들을 만들었을 때 혹시 탈퇴하는 가입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했는데 의외로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상당히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OTT 팬들에게는 넷플릭스는 미어도 다시 한번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것 같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점점 갈수록 넘사벽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언제 적용할지 저도 이제 가족 그러게. 계정을 언제 끊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결정하는 될 시점이 텐데. 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그럼 넷플릭스 안 봐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계정 공유 금지 이후에 신규 가입자 더 늘어났고 네. 이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이제 목에 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깨에 딱 힘 들어가는 거죠. 베이징 요금제도 과감하게 없앴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요금제? 베이징 싼 요금제. 가장 싼 베이직, 요금. 베이직. 가장 싼 요금제. 네. 광고 없이 보는 가장 싼 요금제. 그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아주 프리미엄과 광고를 보는 이제 6달러대짜리 요금제 딱 양쪽 하나 선택해. 넷플릭스의 콧대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신감의 근데 표현이지. 이게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있어요. 넷플릭스는 다른 데들이 참 못 따라가고 있고 다른 OTT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한데 넷플릭스만 이렇게 가입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왜 넷플릭스만 유독 잘 나가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호랑이 어쩔 사. 수가 없는 게 글로벌로 사업한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OTT만 네.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 OTT들은 사실 뭐 해외 진출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국내 시장 한정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국내 시장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돈의 단위가 달라요. 일단 제작비 팍팍 주면서 신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OTT 업체의 핵심 경쟁력은 오리지널 콘텐츠거든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재미있는 콘텐츠인데 그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니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적자 계속 보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는 보고 싶은 콘텐츠가 없어. 가입자가 떨어져 나가. 돈을 또 못 벌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약간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잘 되는 집만 잘 되는. 네, 잘 되는지만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넷플릭스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하자면 별로 좋은 투자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원래 규모가 커지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매출은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선순환이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매출 규모가 커지려면 들어가는 고정 비용 자체를 매년 계속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콘텐츠. 네. 그러니까 요즘엔 뭐 제작비 몇백억 이런 게 이제는 뉴스도 안 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막 회당 맞아요. 100억 막 이래도. 이러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진짜 그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좋은 구조가 아니다. 이 뭐 비교해 봤을 때 OTT를 뭐 어떻게 구분하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유튜브랑 비교해 봤을 때는 유튜브는 이 구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서 제작자들이 자기 돈 알아서 부어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이 열심히 좋은 만들어. 콘텐츠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자기 돈 써야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특징을 그대로 넷플릭스도 보여준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시장을 선점해 내느냐인데 그때 뭐 지금 우리가 좀 유료화 뭐 이런 얘기하지만 넷플릭스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뭐 1개월, 3개월 공짜로 보게 해줬잖아요. 네. 그게 또 코로나19하고 결합이 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가입자들을 그때 다 확보해 놓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그게 장벽이 돼서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걸 유료화 구조로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익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방금 전에 고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넷플릭스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넷플릭스는 이게 단순히 영상만 제작하고 소비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거기에 게임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쇼핑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른 비즈니스까지 하는 플랫폼이 된다면 뭔가 여기서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규모의 경제가 되더라도 여기는 투자를 계속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익을 획기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요금을 올리거나 아까처럼 광고를 적극 활용하거나 그러면 광고가 너무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안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안은 별로 없다. 이 상황인 거죠. 예. 저 말씀 아니 제가 하나 뭐 네. 읽어드리려고 김진희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저는 TV 안 보고 라디오만 들어요. 오. 라디오 듣다 보면 TV는 재미없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또 라디오는 그 뭐더라
그 KBS 1라디오인가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혹시 성공 예감요? 그렇죠. 혹시 성공 예감이 이대호인가? 아니 근데 KBS 1라디오가 이거 유체 이탈하고 광고가 없어요. 여기가 광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알짜 정보를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들을 수 있어요. 뭐 솔직히 한 달에 몇만 원 내고 보는데도 막 중간에 광고 나오고 하는데 KBS 1라디오는 진짜 알짜 아닙니까? 자, 역사와 전통을 또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까 손석우 평론가 네네. 어떤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투자로서 그렇게 좀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그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콘텐츠 수급 배급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랑 우연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왜 이렇게 넷플릭스만 잘 나가냐. 디즈니 플러스, 뭐 많죠. 아마존도 하고, 뭐 그렇죠. 파라마운트 정말 전통의 강자들이 왜 이렇게 넷플릭스에 안 되는 거냐. 이게 물어봤는데 그분 대답이 흥미로웠던 게 이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DVD랑 비디오 대여할 때부터 그렇죠. 집으로 배달해주는 이렇게 시장을 역으로 파괴해버리는 이런 전략들을 취했던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나 성향 같은 걸 파악하고 있던 걸 그대로 스트리밍으로 걔네들이 이제 그 코어 자체를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실력도 있었고 또 코로나라는 운도 따랐고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라고 보면 삼합이 다 맞았다.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지금 오늘의 넷플릭스 제국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었던 것 같고 그 넷플릭스가 특징이 이제 그 전통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업체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또 주요했던 게 어떤 편향성이 없다. 편향성이 없이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콘텐츠 뭐 많이 넷플릭스 통해서 떴잖아요.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잘 만들어가고 하는 게 일종의 편향 같은 게 없고 디즈니라든지 기존에 있던 애들은 우리는 이래야 기존에 돼, 자기네들의 막 어떤 이러는데. 캐릭터나 브랜드나 좋아하는 컨텐츠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통적인 걸 고수하고 거기에 뭐 파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은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사실 뭐 근데 넷플릭스가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뭐 좀 한계도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헐리우드에서 작가, 배우 또 방송인들까지 지금 파업에 나서고 있어요. OTT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 헐리우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파업은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걸 또 OTT라는 플랫폼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넷플릭스의 한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기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영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케이블 산업, 그다음에 공중파 이런 TV와 관련된 쪽에 파워가 강했다라면 이제는 사람들의 수요가 이 OTT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파워의 게임에서 이 OTT 업체들이 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쟁취가 법적으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쪽에서는 OTT 쪽으로 너무 많은 권력이 가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아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작가들부터 연기자들까지 다들 여기에는 더군다나 저 AI와 관련된 이슈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딴다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까 OTT 업체들이 권한을 막강하게 갖고 되고 그걸 재활용하든지 뭔가 재생산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권리를 본 그 연기를 하거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결합돼 있어서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한 저항 아니면 권리 찾기 이런 운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국내 제작사들의 제작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뭔가 스태프들 임금 다 후려치면서 이제 다 진짜 싸게 만들어 왔는데 넷플릭스가 정당하게 시간 계산해가지고 다 이렇게 쳐주니까 오히려 제작 환경은 좋아졌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헐리우드에서는 미국에서 원래 제작 환경이 좋았던 나라잖아요. 근데 OTT가 들어오니까 이게 예전의 방식으로 유통이 될 때는 뭐 1회 상영하면 얼마 쳐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였는데 이 OTT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거기서 많이 재생이 돼도 그 재생돼서 벌어들인 수익이 이윤 배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가나 아니면은 그 배우들에게. 그래서 요거에 공정한 이윤 배분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게 할리우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그나마 더 잘 쳐준 거고 이런 상황이 들어서 지금 할리우드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또 약간 또 좋은 건 뭐냐면
아니 뭐 미국에서 콘텐츠 생산 안 되면 전 세계에서 공급하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는 거고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을 사랑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창작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네. 때 넷플릭스의 하는 행태가 좀 이제 황소개구리 같이 맞아요. 이렇게 좀 교란시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작비도 예를 들면은 제작 그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개선된 건 있지만 편성을 해주는 방송사라든지 배급을 받는 뭐 그런 입장에서는 특히 또 영화 쪽도 거의 그렇고. 3배를 회당 제작비를 3배를 올려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편성을 포기하는 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더욱 넷플릭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에 실력 있는 작가들이나 제작사들이 많은 건 아니까 초기에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가가 예를 들어서 뭐 성공 예감이라는 드라마의 기획안을 짰어요. 그래서 스토리 전체 라인만 짰단 말이죠. 네. 그거 그 단계에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계약해버리는. 네.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그 뭐 각 분야별 작가들 팀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서 보면 시간이나 비용 같은 거 효율화할 수는 있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만든 스토리 라인인데 결국 내 작품이 아닌 것처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식의 이제 제작 과정에서 AI 도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작가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게 작품당 특정인의 고용을 보장해달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작가 2명은 꼭 여기에 고용할 수 있게 고용 개런티를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서 AI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설 자리를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 어떻게 보면 위기감의 발로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지금 파업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새로운 플랫폼 OTT라는, 그리고 그 거대 기업 넷플릭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위기감도 우리한테 크게 던져주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와중에서 상업성에서 자유로운 KBS 1라디오 예정해 주세요. 진짜 아니 그래서 진짜 그 아까 한마디 했더니 그 라디오 계속 듣다 보면 TV가 재미없어진다라는 그런 동감하신다라는 메시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저께 저희가 이른바 쓰레기 박사라고 하시는 쓰박, 홍수열 소장과 함께 쓰레기 또 분리수거 문제까지 잘 진단을 해봤는데요. 특히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물 잘 빠지라고 만들어놨던 그 길 옆에 있는 빗물바지. 근데 이 여전히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꽉꽉 차 있는 이런 문제점이 그래도 과거보다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체헐리즘 시간에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그쪽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남영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빗물바지 청소까지 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그 빗물바지 청소하시는 전담 관리자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채우러 갔는데요. 네. 이게 당연히 더러운 걸 찾잖아요. 예. 이제 담배꽁초 꽉꽉 껴있고 이제 평소에 많이 봤던 네. 그걸 청소하는 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매일 청소한 덕분에 빗물바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오. 네, 이거 기사 써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보니까 최대한, 기사 제목이 오늘 네. 기사 망했어요. 이분들 덕분에라고 기사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걸 뭐 최대한 더러운 걸 찾아다녀야 되나, 이거 쓰레기가 그나마 많았던 것만 넣어야 되나 하다가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잘 네. 관리하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 바지 그 안에 있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계속해서 전담으로 청소하고 네. 다니시는 분들인데 네. 빗물 바지 전담 관리반.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런 직종이 이런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게 예. 원래 없었다가 올해 5월에 전담관리반이 출범했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이제 기억나시죠? 강남역이 잠겨가지고 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때 한 남성분이 꽉 막힌 빗물바지를 번쩍 들어 올렸었어요. 그래서 네. 물이 쑥 빠졌는데 그래서 이분이 강남역 슈퍼맨이라고도 맞아요. 불렸거든요. 근데 기억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걸 미리 관리하자 이런 필요성이 이제 매일 치워줄 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침수 우려 지역이나 상가 밀집 지역 뭐 이렇게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동행 일자리 사업이랑 연계해서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분들이 전담해서 빗물 바지 여기를 청소하고 네. 다니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사 내용 보니까 어르신의 일자리로도 어떤 공공 일자리로도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 하루에 뭐 일하시는 시간이라든지 환경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분을 뽑는데 13분이 지원을 했고 네. 평균 60대 어르신이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소하시고 이 금천구에 있는 빗물바지는 15,000개 정도이고 와. 서울 전체로 따지면 한 55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통 하루에 2만 보 정도 걸으시면서 치우신다고요. 아니 금천부에 계시는 한 10분 정도가 15,000개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우, 장난 아닌데. 많죠. 예. 근데 그 남영도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물론 이제 네. 청소한 이후에는 깨끗해지기는 한데 사실 네.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만 하더라도 볼 수 없을 정도였던 거잖아요. 네. 아, 그럼요. 이게 치우기 전 사진을 봤는데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빗물바지한 쓰레기 때문에 네. 뚜껑을 열면 뭐 모기도 엄청 많고 지렁이 뭐 바퀴벌레 벌레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특히 담배꽁초가 무지하게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 골목에 있는 빗물바지는 아예 쓰레기가 더 가득 차 있어가지고 손으로 퍼내다시피 하셨다고요. 어떤 동네에는 빗물바지 뚜껑을 열어서 안에다가 개인 쓰레기를 넣고 네? 닫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작은 쓰레기를 그 위로 던진 게 아니라 자기 쓰레기요. 네. 가정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그 안에다가 넣고 뚜껑을 맞습니다. 닫았다. 네. 참 심하죠. 씁쓸합니다. 네.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겠습니다만. 근데 또 네. 문제는 이 전담관리반 이 어르신분들이 청소를 하고 가도 빗물 네. 바지가 또 빗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또 쓰레기로 또 채워진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동네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8일에 한 번 정도를 같은 곳에 방문을 하는데 대부분은 깨끗했는데 그 사이에 또 쓰레기가 쌓인 곳도 있더라고요. 네. 역시나 담배꽁초가 제일 많고 이 진짜 치워도 계속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걷다가 발견한 건 뭐 이제 낙엽이라든지 비닐봉지, 뭐 플라스틱 그리고 담배꽁초 쓰레기가 범벅이 된 뭐 빗물바지가 있었고요. 제가 치우고 가려고 이제 쪼그려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가 더 잘 보이는데 네. 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네, 묵직하고 막 습한 악취들 있잖아요. 목장갑 낀 손으로 이제 쓰레기를 하나씩 줍고 손으로. 뚜껑 사이사이에 이 좁은 틈의 쓰레기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일자 드라이버로 이제 하나씩 일일이 파내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고된 노동입니다. 고된 노동. 네. 근데 특히 이 빗물바지에다가 정말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진짜 담배꽁초가 아예 그냥 강이나 바다로 흘러갈 수도 있다면서요. 네, 환경부에 따르면은 하루에 45만 개에서 230만 개 비의 담배꽁초가 바다로 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분해되는데 길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해양오염 주범이라고 불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거를 바다 생물들이 먹기도 하고 그 먹은 바다 생물을 거쳐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참. 그 실제로 이번에 체험을 해보니까
야, 네. 이거 빗물바지 심각하다. 가장 이 부분부터 빨리 바뀌어야겠다. 느끼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많이 보인 거는 악취가 올라온다고 이제 각자 덮개로 막아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뭐 장판이나 고무덮개 이런 걸로. 금천구에서도 한 20-30%는 덮여 있는데 이 빗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덮인 걸 보면은 살짝씩 치워두셨거든요. 전담관리자분들도. 근데 그걸 보고 왜 치웠냐, 뭐 구청에 1시간 동안 민원 전화를 넣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빗물바지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싫다. 그러니까 내가 덮어놓겠다. 근데 그러면 네,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엄연히.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나 막혀 있는 빗물바지나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빗물바지 봤을 때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어디 뭐 신고해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안전신문고 검색하면 네. 이 사진 동영상 첨부한 다음에 제출할 수 있고요. 각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중호우로 수도권 중심으로 평소보다 신고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개정된 하수도법도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치단체에서 이제 빗물바지 포함해서 하우스 관로를 청소해야 하는 관리 의무가 강화되는데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 지자체에다가. 맞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청소를 잘하게 한 거죠. 예. 안전신문고 이 앱을 이용해서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리면 이걸 지자체에서 보고 아 저쪽이 많이 지금 꽉 차 있구나. 네, 빨리 그렇죠. 사람 보내야겠다. 이렇게도 응대를 해준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와 함께 체얼리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빗물바지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담배꽁초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부터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한 주간의 증시를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최근에 증시 또 한번 잘 나가다가 변동성이 또 커지고 있죠. 넷플릭스나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또 폭락을 하기도 했었고 잘 나가다가 왜 이러는 건지 잠시 후에 한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